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그 등록에 이어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 교재 이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6번이죠. 특수법인. 소제목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갑니다. 이 특수법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인 개업공사요.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순수하게 우리 법이 정한 요건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수 중개법인이라 불러요. 중개법인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강학상 특수법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법인이라는 내용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한 요건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은 중개법인. 그 다음에 이 특수법인은 우리 법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자, 요게 바로 이제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학상 특수법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법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럼 시험에서는 주의할 점이요.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수법인의 종류를 먼저 나열하면요. 특수법인의 종류로는 일단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농협동조합법이 있죠. 그 법에 따른 지역농협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위농협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단위농협. 그 다음 이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요 산림조합은요, 중앙회가 있고 지역산림조합이 있는데 중앙회도 특수법인이고 지역산림조합도 특수법인이에요. 근데 농협동조합 있죠? 여기는 중앙회가 있는데 중앙회는 특수법인이 아닙니다. 지역농협만 특수법인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죠? 산단관리기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옛날 성업공사죠. 그래서 4개의 특수법인이 일단 있다. 크게는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이들은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중개업이 허용이 됐느냐? 이들은 고유 목적 사업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고유 목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죠. 그래서 중개업을 허용하게 됐는데 우리 법이 허용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 설립의 근거가 되는 그 법에서 직접 중개업을 허용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특수법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중개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지역농협입니다. 여기는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목이 있죠. 임목과 임야에 대한 매매대차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공장 건축물이라든가 공장 용지를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우리 법이 정해놓은 중개상물 5가지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점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들도 모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3개의 특수법인 지역농협서부터 산업단지 관리기관입니다. 여기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안 하고도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등록을 요구하는 특수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뿐입니다. 왜 그랬을까? 농협의 예를 들죠. 농협동조합법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죠.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우리 법 구조 규정이 뭐냐면 그게 등록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농협동조합법은 자기네 법에서 직접 농지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요. 이 경우에 등록도 필요 없다고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조합이라든가 산업단지 관리기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등록을 안 하고도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이 경우 아무 얘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우리 법의 적용을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될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분명히 법인이 맞죠. 법이 맞는데 그럼 우리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법인의 등록 기준을 맞춰서 등록을 들어와라. 그러면 등록을 못한다는 결과가 되죠.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특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이 이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 세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수법인이 등록을 하더라도 첫 번째 특례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하더라도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인계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계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그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적용하라고 하면 등록 못한다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등록기준 전체를 배제했어요. 그래서 그 임원이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요. 임원 중에 공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등록기준을 배제했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 두 번째 특수법인도 법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사함소라는 걸 둘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지점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분사함소는요. 우리 법에 설치를 할 때 이때 분사함소의 책임자가 있거든요. 이자가 분사함소의 소장님인데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일 것 이 요건이 있거든요. 이 요건을 특수법인한텐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인계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죠. 근데 이 분사함소의 책임자만 공인인계사에 한다면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이걸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특례입니다. 다음 세 번째 특례가 있거든요. 보증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 그래서 이 보증에 대하여 특례를 두고 있는데 특수법인은 보증설정을 원칙적으로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보증설정 금액에 대해서 봐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지역농협이에요. 그래서 지역농협은 보증설정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법인은 보증설정 금액이 원래 얼마야 돼요? 그럼 이들은 특수법인이죠. 그러니까 법인은 원래 보증설정 금액이 2억 이상이 되죠. 근데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으로 봐줬습니다. 이건 왜 봐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근데 추측컨대 이게 8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때 당시엔 농지가 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농협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만 봐준 거예요.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증이 얼마? 2억 이상 돼야 되겠죠. 법인이니까. 그래서 일단 특수법인 특례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해석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지역 전국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이들에게도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무기정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이 세 가지 특례가 있는데 특히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특수법인에게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보증설정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된다는 것. 이거 아주 잘 물어봅니다.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그래서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법인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 위반에 관련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를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보면요. 등록 절차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그런 다음에 등록을 신청을 했죠. 그러면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준에 적합했어요. 그럼 등록을 통지해주죠. 통지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등록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럼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럼 이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까지는 며칠이었어요? 7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7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죠. 도장, 인장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장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 단계에서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죠. 그리고 등록을 통지를 하게 되면 이제 등록의 효과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개업공사가 된 거죠. 그러나 즉시 업무 개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되고 증을 받아 게시돼야 되고요. 인장도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 통지 받은 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보증도 설정해야 되고 증을 받아 게시를 해야 되고 인장도 등록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업무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통지 전이다. 그럼 등록 통지 전이면 이건 무등록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것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적법 요건. 그다음에 이제 금지됐던 것을 등록을 함으로써 쫙 풀어주는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고요. 등록은 요건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 이걸 기속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절차상 등록 통지를 받았어요.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등록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증 교부할 때는 보증사항만 확인하고 등록대장에 기재한 다음에 지체 없이 등록증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그럼 이제 이 시점에요. 이 시점에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것을 등록의 실효 사유라고 그래요. 등록의 실효 사유,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는 일단 일신연속성이기 때문에 개인인 개업공사가 사망했어요. 그럼 등록 효력이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그럼 역시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이거는 애난 거 아니죠? 그래서 해산은 이것은 법인이 이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어요. 그러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등록 취소당했으면. 마지막으로 폐업 신고했어요. 그럼 폐업 신고하게 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이게. 그래서 이 시점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 그럼 다시 무등록 상태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등록이 실효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럼 중개업을 하면 이것이 다름 아닌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은 말 그대로예요.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면 아예 무등록 중개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 요구만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중개업 자체가 한 거 아니죠. 보수 안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등록이 있다면 절대 무등록 중개업은 되지 않아요. 따라서 해산 후 중개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 계속하여 중개업했거나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업했다. 그러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바로 이쪽이죠. 이쪽. 이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근데 등록 통지 전에 만약에 중개업을 영위했어요. 이것도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래서 그러면 등록 통지 후 업무를 개시한다. 여기 실효되기까지 이 사이에 중개업을 영위하면 절대 무등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등록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 개시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등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또 증을 개시하지 않았다.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럼 증 개시하는 1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입니다.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고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면 이때는 업무 정지예요.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등록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시점에서 만약에 개업공사가 휴업 신고했어요. 그럼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더라도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휴업 중에 중개업을 하면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업무 재개 신고를 위반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업무 정지 기간이에요. 업무 정지를 이때 먹었습니다. 영업 정지. 그럼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해도 안 되겠죠. 근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하여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결격을 잠시 후에 공부하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 사유, 필요적 등록 취소에 해당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등록 취소 후에 중개업을 해줘야 됩니다. 단 우리가 이제 후일 공부하는데 사망 해산은 필요적 등록 취소의 첫 번째 사유예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첫 번째 사유인데 사망 해산 후 중개업은 바로 무등록이에요. 그러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아직 등록 취소 안 당했으니까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결격에 해당됐다 하여 등록이 실효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무등록 중개업의 개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효과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효과, 이것은 교재 이제 42쪽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일단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로 인한 거래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간의 거래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어요. 그렇다고 하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겠죠? 등록이 적법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거래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적법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는 그 무등록이기 때문에 일단 처벌만 받을 뿐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그 거래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를 인정할 거냐, 보수를 인정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무등록업자 A한테 그렇습니다. 을과 거래시켜주면 내가 1,000만 원을 보수 줄게 그런 거예요. 거래를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너 무등록이니까 이거 나 못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무등록업자가 이자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 인정하면 안 되겠죠?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를 법이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갑이 그래 고생했어 하고 1,000만 원 지급했어요. 지급하고 났더니 이제 무등록 중개업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너 무등록이니까 이 보수 돌려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갑이 이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이 확실하게 정리해줬죠. 무등록 중개업자 이자의 보수 청구권은 일단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래서 무등록업자와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체결한 중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 있잖아요.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이건 전체가 무효다라고 했어요.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이거는 반환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무효인 약정에 근거하여 1,0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자와 체결한 보수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우리 법상 최고의 형벌이 나가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에 걸리면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건당 50만 원씩 지급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무등록 중개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자, 그럼 그 판례. 최근에 이 판례를 자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지금 교재 42쪽 판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지급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건 설명드렸죠.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에 2번 판례거든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 1회 밑줄입니다.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에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밑줄입니다.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연한 기회 한 번 정도 소개했습니다. 한 번 정도.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죠. 그럼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 한 번 정도 소개를 하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정을 했어요. 이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유효란 얘기입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이제 과다하다면 신의칙상 그 감액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판례였는데, 어쨌든 우연한 기회에 이르는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로 인한 보수지급 약정이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약정은 전부가 무효입니다. 구분되시죠? 구분해 주시고. 다음 이제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 볼 수 없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무등록업자의 업무, 이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 사례가 이 사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중개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갑이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이 무등록업자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 갑이 도장을 막 찍어댑니다. 그러자 A가 내가 자격증 뺄래 그런 거예요. 그러자 너 약정을 2년간 했으니까 자격증 절대 못 뺀다 이런 겁니다. 그러자 이 A가 등록관청에 가서 중개업에 폐업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폐업 신고를 해버리자 이 갑이 A를 상대로 내 업무를 방해했다 하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갔죠. 대법원까지. 그래서 무등록업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내가 자격증을 걸어줬는데 만약에 자격증을 빼는데 이 점에 대하여 막 반대를 하면 그대로 갖다 이제 폐업 신고해버리면 업무방해죄 고소해봤자 이거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판례가 바로 그거였고요. 4번 판례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냐고 부동산 거래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 이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사법상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공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즉 그 무등록업자가요 갑과 을로부터 각각 3천만 원씩 받기로 한 사건이었죠. 이게. 그래서 받기로 약속했었는데
만약에 약속 요구한 상태에서 받았다. 이거 걸렸다. 그럼 이 경우는 아직 안 받은 거죠.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업 자체가 아니니까 이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죠. 보수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지문입니다. 5번 판례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하지 않은 개업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개 의뢰행위 자체는 공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이 판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등록업자에게 의뢰인이 의뢰를 한 거예요. 무등록업자에게. 그래가지고 이 의를 검사가 어떻게 기소했냐면 무등록 중개업의 공범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어요. 공범으로. 이거. 그럼 무등록업자에게 의뢰인이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자가 과연 무등록업자의 공범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사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무등록업자에게 의뢰했다 하여 이걸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하여 무등록 중개업죄 이걸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판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스피드 체크 밑에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그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자, 결격사유라는 것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필요적 등록 취소이거든요.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다 하여도 등록 취소를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등록은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등록 효력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X였어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등록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중등록은 말 그대로 등록이 2개 이상을 말합니다. 등록이 2개 이상. 그래서 이제 처벌을 위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이중등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등록이 2개 이상. 이걸 말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금지가 돼 있죠. 등록이 일신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강남구에 등록을 했는데 종로구에 와서 또 등록했다. 그럼 이건 관할을 달리한 이중등록이죠.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로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그 법인인 개업공사로 다시 한번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종별을 달리한 이중등록이죠. 그래서 관할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이중등록은 전면 금지입니다. 이게 불문하고 금지예요. 그럼 이중등록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를 필요적 등록 취소로 앞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이걸 다른 분들은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합니다. 이걸 줄여서 저는 그래서 필취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필취. 등록을 반드시 양쪽 다 취소한다. 취소하고요. 형사처벌도 받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1대1 1-1 이렇게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취의 1년이에요. 이중등록에 걸리면. 그래서 이 점 제재를 위주로 기억해 주시고 이중소속이거든요. 이중소속은 잠깐 교재를 봅니다. 42쪽을 보시면 4번 이중소속 금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이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 이들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합니다. 개업공사 등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요게 이중소속 금지예요. 자, 그럼 이중소속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럼 이중소속이란 말은 말 그대로 소속이 2개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속이 뭐냐면 사무소, 중개사무소에 이른바 양날이 걸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중소속입니다. 그럼 이중소속의 예를 보면 개업공사 A예요.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뜻이죠. 이분이 법인의 임원으로 가는 겁니다. 또는 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얘기고. 그럼 A에게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능력이 탁월하여 A에게 고용이 돼 있는데 다시 B 개업공사에게 다시 고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이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이들이 법인의 임원으로 사원으로 갑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이들을 뭐라 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말이 처음 등장했는데 개업공사 등이란 말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합니다. 종사자 전체를 말한다. 그래서 개업공사 등이란 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전, 임원, 사원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전,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개업공사 등은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이중소속은 전면 금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중소속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 그럼 이중소속에 걸렸을 때 제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 양다리에 걸치다 걸렸다. 그럼 이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을 취소하고요. 형사처벌을 받아요.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소속공인중개사가 양다리에 걸치다 걸렸다. 그럼 소공은요. 이때는 자격이 있죠. 자격 취소가 아니에요. 소공은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는 최고 6개월이에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나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다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소속공사가 이중소속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자격을 취소합니다. 정지 중 이중소속은 자격 정지 중 이중소속은 이거는 자격 정지 중 업무함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격 그냥 평상시 이중소속은 자격 정지예요. 자격 정지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만약에 이중소속가 되었다. 그럼 보조원은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죠.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재를 위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제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되도록이면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할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중소속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인데요. 이거는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하고 똑같죠. 그래서 등록에 대한 권리를 넘긴다. 이것을 양도라고 그러죠. 빌려준다. 대여예요. 이 대여와 동일시되는 행위가 있거든요. 자, 개업공사가 이번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도 들어갑니다.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해요. 그럼 이거는 대여와 똑같죠. 그래서 A 개업공사가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여와 똑같더라. 그러므로 같이 다닙니다. 그럼 양도 대여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하는 행위 금지고요. 나아가서 양수 대여를 받는 행위,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는 행위 다 금지죠. 그러면 양도 대여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리죠. 필요적 등록 취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1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양도대여에 걸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반드시 취소해요. 그래서 취소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증양도대여는 취소에 1년이다. 그래서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자격 취소에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면 등록 취소 필취에 1년의 천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등록증의 양도대여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본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을 다 봤고요. 그 다음이 이제 43조 등록의 결격 사유가 나오죠. 이건 제목 옆에 매회 출제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매번 끊임없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는 약간 어려운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 두셔야 되죠. 시험에서 꼭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격 사유로 들어갈까요? 결격 사유. 결격이라는 것은 중개업에 종사를 못하는 사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린 자는, 결격에 걸린 자는 절대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결격 사유 들어가는데요. 결격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격의 효과로서 첫 번째가 결격 사유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결격의 효과인데 먼저 결격 사유자는 일단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다음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격 사유자는 개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개업공사는 될 수가 없고요. 소속 공인인증사,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은 될 수 있느냐?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결격사유자는요. 개업공인인증사 등이 될 수 없다. 이 뜻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이라면 중개업 진입을 막고 있죠. 개업공사 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다가 종사한 후에. 그럼 이때는 만약에 개업공인인증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필취란 얘기죠. 필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 사원인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됐어요. 그러면 이 결격 임원을 해임하는 게 맞죠. 유예기한은 2달을 줬어요. 그래서 2월 내 결격 임원을 해임을 할 것. 2월 내 해소하라고 그랬어요. 해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내 해소해야 되고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건 법인의 결격이에요. 법인의 결격이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2월 내 해소를 안 하면 이때는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버린다.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예요. 필취입니다. 법인의 결격을 법인이 결격이 됐기 때문에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에요. 이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에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역시 이자를 해고하는 게 맞죠? 그래서 2월 내 이들에 대하여 결격을 해소를 해줘야 합니다. 2월 내. 역시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2월 내 해소 안 하면 이때는 업무정지일 뿐이에요. 영업정지.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둘이 틀리죠? 그러면 개업공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던 결격사유 어느 하나 해당되면 등록 취소, 필치고 그 다음에 임원 사원인자 결격되면 2월 내 해소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필치입니다. 근데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에 해당됐잖아요. 그럼 역시 2월 내 해소를 해줘야 되고 안 했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그럼 결국은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나면 중개업을 떠나라 바로 이 얘기죠. 떠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개업 진입 전이라면 진입을 막고 있죠. 진입을 막고 있고 진입한 후라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의 종사를 막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제도장치 이것이 바로 결격사유 규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사 금지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결격 여부 조회란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개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사원입니다. 이들을 개업공인사 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관청의 밑줄을 긋고요. 조회할 수 있다의 밑줄 하나 그어놓죠. 그럼 우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인증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용신고 들어갔다. 그럼 결격 여부 조회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신청을 들어간다. 결격 여부를 전부 다 체크하죠. 이 때문에 등록관청이 결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둡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결격 사유예요. 각각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격 사유자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덩어리를 나눠놨는데 제한 능력자가 결격이죠. 민법상 제한 능력자. 그럼 민법상 제한 능력자 결격인데 제한 능력자 3명이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렵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 3명이 모두 결격인데 미성년자 만 몇 세 미만이에요? 만 19세 미만이죠. 그럼 딱 19세가 되면 이제 성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다. 이자는 결격이에요. 결격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법정 대리인입니다. 친권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중개보조원 근무되느냐? 안 됩니다. 인정 안 해요, 우리는. 여전히 예치기입니다. 그럼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혼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만 18세가 된 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할 수 있어요. 약혼도 할 수 있죠. 그러면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으로 성년으로 간주하죠. 이게 성년의제 아닙니까? 그럼 성년의제 된 미성년자 보조원 근무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 여전히 다 안 돼요. 그럼 미성년자가 결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자는 결국은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나이를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년이 돼야 된다. 다음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거든요. 이자는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냐? 이자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이죠.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이자를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은 자. 그러니까 포인트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자, 이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지만 피한정 후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자는 이제 결격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그러면 피한정 후견이 결격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자는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결정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피한정 후견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자죠. 이게. 다음 피성년 후견이에요. 얘는 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죠. 이자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가정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럼 얘도 심판을 꼭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피성년 후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돼 있다. 항상 정신이 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 자로서 이제 심판을 받은 자야 된다. 그러면 정신적 제약으로나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이자가 결격사 벗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마찬가지로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요.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 정신력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종료 심판을 받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피성년 후견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여기까지 문제가 별로 없는데 다만 이제 참고사항이거든요. 종전에 이 피한정 후견이 있잖아요. 이자는 종전은 한정치산자로 불렀었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정치산자는 누구냐 하면 비슷한 자인데 얘는 낭비벽이 있거나 심신박약으로 인하여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자가 한정치산, 종전의 민법에 의해서 한정치산자, 결격이었죠. 그럼 얘도 한정치산 취소 선고받아야지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피성년 후견이 있죠. 이자는 종전에 금치산자였어요. 그래서 금치산자, 이자는 누구냐면 심신박약이 아니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자로서 이렇게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가 금치산자였죠. 그러면 이자도 역시 금치산 취소 선고를 받아야지만 금치산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서 혹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들은 결격입니다. 그럼 이들은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로 결격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 우리 공사법은요, 민법은 제한능자 이런 식으로 바꿔놨는데 우리 법은 아직 여전히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들 같은 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 정도. 자, 그럼 제한능력자 3명 모두 결격이고 형식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출지문 및 기출지문 응용 요거 하나 풀고 넘어갈까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중개보존으로 종사할 수 있다 그랬죠. OX, X. 피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 일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근데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보존 근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자는 결격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제한능력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두 번째 경제적 무능력자인 파산자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파산자가 이제 결격인데요. 이 파산자는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역시 파산 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럼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거예요. 그렇다 하여 파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이자가 파산자예요. 그럼 이자가 결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복권이 돼야 돼요. 복권 또는 복권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그럼 이 복권이 주택복권이나 로또복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파산자가 로또복권에 당첨이 되어 채무의 전부를 변제했습니다. 금 10억 원이 남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결격이죠? 여전히 결격. 그래서 이자는 복권이 돼야 된다.
권리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복권 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벗어난다. 이거. 그럼 여기서 참고로 이제 신용불량자라는 거 있죠. 은행에서 쓰는 카드사나 은행에서 쓰는 신용불량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파산자가 결격이에요.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회생 절차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그럼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이 자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요 점도 같이 이해를 해두시고요. 참고로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이제 정규적인 수입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카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개인회생 절차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인가에 따라서 개인회생 일정 금액을 쭉 갚아나가요. 그래서 뭐 최장 5년 동안 뭐 채무에 15% 내지 20% 정도 갚고요. 나머지 80% 면제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받고, 그래서 개인회생은 이거는 그 결격이 아니에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개인회생 절차 인가받은 대로 이행치 않으면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파산자가 결격이지 개인회생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절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권이 돼야지만 파산자는 격해서 벗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참고인데 역시 자동복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동복권. 그래서 참고사항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복권되는 경우, 그 경우가 뭐냐면 그 파산 선고 받았는데요. 사기 파산이 아니었어요. 재산 빼돌리고 파산해버린 건 사기 파산이죠. 그래서 사기 파산의 죄가 확정됨이 없이 파산 선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복권됩니다. 이게 자동복권이에요. 자동복권이고요. 그 다음에 면책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원으로부터 이제 면책,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죠.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역시 자동적으로 복권됩니다. 그래서 자동복권제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산자까지 다 봤거든요. 여기서 잠깐 따져볼 점이 있어요. 교재는 현재 이 내용이 없는데 이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제한능력자가 있고요. 파산자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응시결격,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는 자 있죠. 응시결격과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그럼 응시결격자는요. 우리 법상 2명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당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고요.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시험을 못 보는 자는 딱 2명이다. 자격 취소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부정행위 처분을 받는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응시를 못했죠. 그러면 우리 법의 태도 짐작되세요? 여기 우리는 전문 자격이기 때문에 이 2명을 제외하고는 시험을 볼 수 있으면 모두 봐라 이거죠. 모두 봐라. 대신 여기서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성년자 상태에서 피한정 후인이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는 있지요. 하지만 이들은 성년이 되거나 종료심판 받기 전에는 절대 중개업에 종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얘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바로 그 뜻 아닙니까? 또 파산자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자는 복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중개업에 종사 금지예요. 보조원 근무도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성년자, 그럼 이 지문 알아보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죠.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인사 될 수 있다는 말은. 그러나 이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알아보시겠어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자격취득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파산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자는 중개업에 종사는 금지예요. 보조원은 될 수 없습니다. 알아보시겠죠? 조금 어렵지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만 더 가면요. 여기 자격 취소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있죠? 이자는 3년간 중개업 종사도 금지예요. 시험도 못 볼 뿐더러 중개보조원 근무도 안 됩니다. 이자는 종사도 금지다. 얘는 결격사유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부정행위자 있죠? 이 부정행위자는 결격사유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5년간 시험은 못 봐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중개업의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수형자로 들어갑니다. 수형자, 형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형을 받은 자들인데 이른바 전과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과자. 이게 이제 수형자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있습니다.
먼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랬어요. 이게 첫 번째 수용자입니다. 그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요. 집행을 종료하더라도 3년이 결격이요. 집행을 면제하더라도 3년이 결격이다. 이 뜻이죠. 이게 첫 번째 수용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수용자가 누구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예요.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 법입니다.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랬어요. 그럼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이자는 3년 동안이 결격이란 뜻이죠.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용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고 했어요. 이건 새마을금고, 마을금고 아니라는 거 알죠? 그래서 형법상의 형이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의 규정을 보면 9가지 형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형으로서 사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징역형이 있고요. 금고형이 있고요. 자격 상실형이 있고요. 자격 정지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형이라는 게 있고요. 구류형이 있고 과료형이 있고 몰수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형법에 규정된 9가지 형의 9가지가 이거예요. 이건데 위로 올라갈수록 세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끊게 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끊고 이 위로 맞았어요. 이 위로 맞으면 일단 결격입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형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은 해당 사항이 없죠. 사형 집행 당했는데 결격을 잡을 일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징역 또는 금고를 말합니다. 그럼 징역형 금고형을 받았잖아요.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바로 결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제도에 대하여 가볍게 점검 말씀을 드리면 이 징역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일을 해요. 그럼 금고형,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징역, 금고, 여기 구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교도소에 복역하는 점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형이라 그러는데 징역형은 일을 하고 금고형은 일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형이 조금 낮은 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범, 사상범 이런 분들이 금고형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금고형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징역형보다 낮은 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고형이 징역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 같은데요. 진짜 나쁜 놈은요. 이 사각방에다 딱 집어넣고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냅둬버려야 돼요. 그럼 나올 때쯤 내 누구 돼 있냐? 바로 얘 돼 있어요. 피성년 후계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쩡한 사람도 사각방에다 놓고 아무것도 안 시켜버리면 정신이 이상해지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금고형 받은 자들의 90% 이상이 자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최 시간이 안 가니까 피성년 후계인 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류는 이들에 비해서 징역금고에서 기간만 짧아요. 그래서 구류는 이제 하루 이상 29일까지를 구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박서방네 그날이 닭설이야 돼갖고 3일 구리 살고 왔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리. 구리가 바로 구류예요. 구류. 이게. 그래서 구류는 기간만 짧아요. 그럼 징역금고는 이건 한 달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징역금고는 한 달 이상이고 이거는 유기와 무기로 일단 구분되죠. 이렇게. 그래서 유기형은 법정 최고형 때릴 때는 50년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할 때는 그때까지 때릴 수 있고요. 무기형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사시는 거죠. 이게 무기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상실형은요, 사형이나 무기를 받으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영원히 상실시킵니다. 이게 자격상실형이고요. 자격정지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뭐 의사 자격을 정지한다든가 변호사 자격을 정지한다든가 이게 자격정지형이에요. 우리 법에 공인인사 자격정지가 있는데 그거와 이거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 법상 공인사의 자격정지 제도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시도지사가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자격정지는 형의 일종으로서 판사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벌금형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벌금형과 과료형은 돈으로 내는 건 똑같아요. 재산형인데 금액만 누리 차이가 있죠. 벌금형은 5만 원 이상, 과료형은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과료형은 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료와 과태료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과태료는 주차위반 과태료 같이 행정질서벌의 일종인데 과료는 형의 일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여기 몰수형 있죠. 범죄 제공된 물건을 국가가 소유권 취득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뭐 도박죄 제공된 금품 이런 것들은 필요적 물수사항이죠. 그래서 형의 종류 9가지가 이건데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은 징역, 금고뿐이다. 일단 자, 그럼 갑니다. 이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어요. 그럼 바로 결격이고, 집행을 종료했다고 그랬죠. 그럼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복역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면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3년 다시 결격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집행 종료 사유가 뭐가 있냐? 만기석방이 있죠? 만기석방. 그래서 만기석방, 만기출소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럼 만기석방 내는 집행이 종료됐으므로 몇 년이 결격이다? 3년이 더 결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기간을 잠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이자가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이 경우에 결격기간 계산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1년, 2년, 3년 복역하는 동안 결격이죠. 그래서 이자가 만기 출소를 했다 여기서. 그럼 3년 일단 결격이 있는데 복역기간 만기 출소하게 되면 다시 3년이 더 결격이에요. 그럼 징역 3년을 선고하면 총 결격기간이 몇 년? 6년이 된 거죠. 6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중간에 임시로 석방받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가석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석방 제도가 있는데 이게 임시가짜예요. 그래서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자기가 받은 형기의 3분의 1을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 지나고 무기형은 20년을 복역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석방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받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죠. 그래갖고 이자를 사회로 복귀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즉 가석방을 할 거냐 말 거나 결정을 해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반성이며 뚜렷하고 행상이 양호하다. 그러면 이제 가석방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자는 사회로 복귀가 돼요. 그럼 남은 형기를 못 맞추고 나오는 거죠. 그럼 남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가석방 기간이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간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가석방 기간이 무사히 경과됐잖아요. 그럼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럼 우리는 다시 3년 결격이죠. 그럼 가석방을 받은 자는 결격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더 결격이 돼요. 그럼 여기서 따져볼까요? 이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이자가 2년을 보육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콩값이 무지하게 오르는 바람에 가석방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얘는 가석방 기간이 몇 년? 잔형기가 1년이죠. 그러니까 1년이 가석방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석방 기간이 됐고 이 기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럼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럼 다시 몇 년? 3년이 다시 결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몇 년? 3년이 결격이에요. 요걸 명심해야 돼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결격이다. 근데 만기 석방된 자와 비교했을 때 총 결격 기간은 어때요? 둘이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사회로 복귀된 시점에 결격이 어떻게 더 잡히냐.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점 이해해주시고, 특이한 가석방이 있습니다. 무기를 받고도 가석방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자는 이제 20년 지나야 가석방 될 수 있는데, 그럼 무기를 받고 가석방 된 자는 잔형기가 없잖아요. 잔형기가. 그러면 잔형기가 없기 때문에 무기를 받은 자의 가석방 기간은 무조건 10년이에요. 그럼 무기 받고 가석방이 된 자는 얘는 결국 10년 가석방 기간이고 이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죠. 그러니까 얘는 3년이 더 결격입니다. 그래서 무기 받고 가석방되면 결국 13년이 더 결격이 되는 거예요. 무기 받고 가석방되면.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 유기징역 있죠. 유기징역은 법정 최고인 50년까지 뗄 수가 있는데 유기징역 예를 들어서 40년을 받았어요. 40년을 받고 얘가 뭐 20년을 보육한 상태에서 가석방이 되었다. 그러면 얘는 잔형기가 20년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유기징역 받고 가석방 되면 무기 받은 자도 가석방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그러니까 가석방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때는 1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받은 자가 20년 보육 후 가석방 되면 얘는 앞으로 13년만 더 결격입니다. 가석방 기간이 10년이니까. 그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3년 결격이니까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참고를 일단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는데 집행을 중도에 면제했대요. 그럼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 면제했다는 얘기죠. 그럼 집행면제 사유가 뭐가 있느냐 문제인데 그 첫 번째가 특별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거든요. 특사,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들어보셨죠? 그래서 특별사면이 바로 특사가 원래 특별사면입니다. 그게. 그럼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집행을 면제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만? 얘는 3년만 격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연습해 볼까요? 보시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이 자가 2년을 복역했어요. 여기서 특별사면을 받은 겁니다. 그럼 특별사면을 받으면 얘는 앞으로 몇 년만? 3년만 더 격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습방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습방 받는 자는 가습방 기간 더하기 3년이 격격이 되는데 특별사면 받는 자는 바로 3년 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특별사면이 나오면 앞으로 몇 년만? 3년만. 근데 가습방이 나오면 가습방 기간 더하기 3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특별사면을 받고 3년이 경과한 자, 그러면 격격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가습방을 받고 3년이 경과한 자, 그러면 가습방 기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격격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일단 그 정도 감 잡으시고요. 나머지 이제 특별사면 말고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어요. 일반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사면. 그래서 일반사면 제도가 있는데 요 일반사면은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특권이에요. 사면이니까. 그래서 특별사면은 사람을 정하여 면제를 해버린 거예요. 집행을. 근데 일반사면은 죄를 정해요. 죄. 그래서 그 죄에 해당한 자는 전부 다 사면시키면서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제도예요. 없던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도로교통법 제 몇 조 위반죄 갖고 전부 일반사면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음주운전, 누적벌점, 무면허운전 다 사면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면은 이거 죄를 정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 효과도 없던 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만약에 내가 면허가 취소했는데 일반사면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운전면허 시험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없던 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격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없던 일로 했죠. 그러면 즉시 얘는 격격에서 벗어나요. 즉시. 이 점이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즉시 격격에서 벗어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러나 특별사면 받은 자는 3년이 격격입니다. 나머지 이제 집행민주 사유는 뭐가 있느냐? 집행민주 사유가 이건 이제 참고사항으로 법률이 변경됨으로써 집행이 면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역시 3년 격격입니다. 그래서 형법에 있던 범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범죄로 부역하던 사람들은 죄가 없어졌죠. 형법에서 개정되면서. 그러면 이제 집행을 면제해버리는데 역시 3년 격격입니다. 그 다음에 형시효로 인한 집행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의 시효에 인하여 집행이 면제되면 역시 형에도 시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가 확정됐는데 30년 동안 사형 집행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시효로 인한 집행면제합니다. 그럼 역시 몇 년 격격? 시효로 인한 집행면제도 3년 격격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면제를 받은 자는 3년. 집행면제란 말이 나오죠. 형시효로 인한 집행면제를 받은 자는 3년 격격이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사면은 특별히 이제 3년 격격이다. 집행면제제도라는 걸 이해를 해 두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일단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 첫 번째 수용자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조금 복잡했죠. 그래서 이제 가석방, 특별사면, 일반사면 요 차이를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자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유예란 말은 우리가 언론상에서 이제 들어봅니다. 그럼 집행유예란 말은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집행은 교도소에 보역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를 유예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도소 보역하는 걸 유예했다. 그러면 유예기한 중은 결격입니다. 유예기한이 정해지는데 결격입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 이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첨작하죠. 피고인은 검사에 기소된 자를 말하는데 범죄자에 그냥 재판으로 넘겨진 자. 피고인의 정상을 첨작해서 형을 일단 선고해요. 선고해놓고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주고, 이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로 하는 제도, 즉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형을 선고할 때는 모든 정황을 다 고려합니다. 이 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든 정황을 다 고려해요. 다 고려했더니 이 자를 전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이렇게 교도소에 복역시켜서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사회에 낙오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인지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범죄의 정황도 참작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가서 사회에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는 그 형을 일단 선고합니다. 선고해놓고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최고 1년 이상, 5년 이상이었던 유예를 시켜주고 이거 풀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고를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없던 일로 하는 제도예요. 이게 집행유예제도입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선고는 어떻게 나가냐면 통상 이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예를 들어서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뜻입니다. 너 원래 징역 2년에 콩밥을 매게 돼 있지만 내가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이거 4년 동안에 유예할 테니까 나가 사고 치지 말아라. 이 뜻이죠? 그러면 이 기간 무사히 경고하면 없던 일로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결격이 어떻게 되느냐? 판사가 봐줬죠? 그러니까 이 유예 기간만 결격이 된다는 거죠. 이것만.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4년만 다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3년 안에 7년 그러면 안 돼요. 둘이 더하여 6년.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집행을 유예했으므로 유예기한이 경고하면 없던 일로 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3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유예기간이 항상 2배 정도 긴데 유예 기간만 결격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집행유예는 결격이거든요. 근데 이와 유사한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집행유예라는 것은 선고는 있었죠. 근데 집행만 유예하는 거예요. 근데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선고유예 자체, 이거는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거 결격이거든요. 결격이었는데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이 아니다. 선고 자체를 유예해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 자, 그럼 집행유예를 받는데 요즘 집행유예 언론상에 보면요. 집행유예 받은 자는 이제 사회봉사명령 같은 게 같이 떨어지죠. 120시간, 150시간 이런 식으로.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결격이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용자죠.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은 우리 법을 얘기하죠. 우리 법을 위반하여 벌금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입니다.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이 자는 몇 년이 결격? 3년이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다 해야 돼요. 이 법 위반이니까 타법을 위반했어요. 형법을 위반했다,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변호사법 위반했다. 결격이 아니에요. 형법 위반에 벌금 받았어요. 결격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 위반했을 때 얼마 이상이라고요? 300만 원 이상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어요. 그럼 3년 동안이 결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주운전하다가 벌금 냈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죠. 또 이거 사람을 폭행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라고 해도 결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은 절대 아니고 우리 법일지라도 300만 원 미만을 받으면 절대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수 초과로다가 벌금 300만 원 받아버렸다. 그럼 싹싹 빌어야 되죠? 이게 200만 원만 깍짝해야 됩니다. 만 원만. 300만 원 이상 받으면 결격이에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해 주시고 특히 아주 잘 물어보죠. 이 법 위반, 집행유예, 벌금 아주 잘 물어봅니다.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용자 3명에 대한 내용을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변호사법을 위반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예요. 이자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결격이죠? 결격입니다. 확실히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요. 법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변호사법 위반 징역 받았죠 지금? 이건 무조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무조건 결격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총 결격이 몇냐? 징역 1년 사는 동안 결격이죠. 다시 3년 결격이죠. 그럼 총 결격이 얘는 4년 결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따지는 것은 벌금형에 대해서만이에요. 그래서 벌금형에 대해서만 법을 따지고 있고요. 그래서 벌금형 나오면 이 법 위반인지 꼭 체크해야 되고 우리 법이라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이고 몇 년? 3년이 결격이에요. 그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수용자까지 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죠?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남아있거든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